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깨고 7대 경합지들에서 압승을 거두며 4년 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에 귀환하게 됐습니다. 제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은 인기 투표에서도 500만 표 이상 이겼고 선거인단 확보에선 300명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며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4 미국의 선택에서 거센 레드웨이브를 타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년 만에 백악관에 화려하게 귀환하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이어 한 대를 건너뛰고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등장해 빅토리 파티에 참석 중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Because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모든 미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모든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미국이 되도록 애쓰고 통합하는 데 주력해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리며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순차적으로 이뤄진 개표 초반부터 그 흔한 시속 게임도 없이 줄곧 우세를 지키며 7대 경합지들을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가장 먼저 개표에 들어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1대 48%, 3%, 20만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둬 4년 전에 자신의 승리 지역을 지켰습니다. 곧이어 선벨트의 요충지 조지아에서도 51대 48.5%, 2.5포인트, 12만 표 차로 승리해 4년 전 빼앗겼던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두 선벨트 지역의 잇따른 승리로 트럼프 후보는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도달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6일 새벽 3시쯤 마침내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51대 48%, 큰 3포인트, 19만 표 차이로 AP통신과 방송들에 의해 승자로 잇따라 선언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에 도달할 것으로 간주되자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빅토리 파티장에 등장한 겁니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인은 러스트벨트, 블루월의 다른 두 곳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서부의 선벨트 레드월 두 곳인 애리조나와 네바다의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고 이들 지역들마저 석권해 7대 경합지 전승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에서도 50대 48%, 2포인트, 10만 표 차이로 이겼으며 위스콘신에서는 57대 47%, 4포인트,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서부 애리조나에서는 51대 48%, 3포인트, 4만 표 차이로 이겼고 네바다에서는 52대 47%, 5포인트, 6만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민들이 트럼프 후보를 다시 선택한 것은 대내외로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강한 지도자로서 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살리며 국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로 갑자기 후보직을 물려받고 각계의 열정과 지지를 받아 백전노장 트럼프 후보와 맞짱뜨기까지는 가능했으나 미국이 처한 각종 위기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47대 대통령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승부처였던 7대 경합지들을 모두 석권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요 개표 결과를 요약해드립니다. 주요 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제47대 대통령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후 승부처였던 주요 경합지들을 석권하면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277 내지 312명을 확보하며 과반인 270명을 넘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앤디 김 후보가 53%를 득표해 한인 최초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에는 공화당 레리 호건 주지사가 45%, 민주당 안젤라 알소브룩스 후보가 52%를 얻어 민주당 알소브룩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에서는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가 54%, 공화당 헝카오 후보 45%로 팀 케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보면 버지니아 8지구 연방하원의원에서는 민주당의 돈 베어 후보가 72%를 득표해 공화당 제리 토레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10지구 연방하원의원에는 민주당 수아스 스브라마니암이 52%로 48%를 얻은 공화당 마이크 클랜시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에는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이 67%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하원의원에는 영킴 의원이 57%를 득표해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의원에서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53%로 역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10지구 연방하원의원에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58%를 얻어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아침 애난데일 소방서 투표소에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장을 찾은 한인들은 나의 소중한 한 표가 한국의 발전은 물론 미국 내 한인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류령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쏘면하고요. 줬어. 얘기해 주세요. 투표일 당일 한인들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이른 아침이었지만 애난데일 소방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 한 표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투표소를 찾은 모습이 보였는데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청년들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을 살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이 땅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한국 사람 잘 살게끔 이렇게 좀 선택해서 잘 해주시면은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선택했어요. 애난데일 지역은 버지니아의 한인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선거 투표 도우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선거 용지, 선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대통령 선거는 여기 당으로 투표하시는 거거든요.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투표에다가 마카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로.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 노인 통합회 우태창 회장은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가 매우 소중하다며 마감되기 전에 방문해 투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오늘이 11일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투표를 해야만이 한인 정체성의 권익 신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 대통령 선거는 내 한 표가 당선을 시킨다는 중요한 투표의 경쟁입니다. 오늘 7시까지 마감이니까 누구나도 그 시간 이전에 가서 자기의 한 표를 갖다가 당선되게끔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에 이어 11월에도 2연속 인하돼 또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특히 12월과 내년 6월까지도 0.25%포인트씩 스몰 컷으로 5연속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9월 18일에는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을 단행했다가 11월 7일에는 0.25포인트 내렸고
연준 예고대로라면 12월 18일에도 0.2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 7일 현재 4.5 내지 4.75%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0.25포인트 더 내리면 올 하반기에만 1%포인트나 인하해 2024년 말 기준금리는 4.25 내지 4.50%, 평균으로 4.4%가 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 냉각에 대처하는 임무와 물가를 진정시키는 업무 중에서 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해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스몰 컷인 0.25포인트씩 계속 인하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10월 일자리 증가가 12,000개에 그쳐 충격을 주었으나 두 개의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에 따른 일시적인 급속 냉각으로 판단하고 B컷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10월에 2.1%로 추가 진정되며 연준 목표인 2%에 거의 도달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 1.6%에서 2분기 3%로 급등했다가 3분기 2.8%로 약간 둔화됐으나 아직 건전하고 앞으로 4분기에는 2.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매번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스몰 컷으로 연속 단행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FOMC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12월 18일에 있고 2025년 첫 회의는 내년 1월 29일, 이어 3월 19일, 5월 7일, 6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 연말 평균 4.4%에서 내년 상반기인 6월에는 1포인트 더 내려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세청이 IRS가 2025년 은퇴 플랜 적립 한도를 23,000달러에서 23,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1k, 403b 등 은퇴 계좌뿐만 아니라 캐치업 기여 한도, 개인 은퇴 계좌인 IRA 저축 한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은 2025년에 직장 퇴직연금 계획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IRS는 개인이 401k 플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2025년에 23,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2024년에는 23,000달러였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401k, 403b, 그리고 대부분의 457 플랜, 연방 트리프트 세이빙 플랜을 포함한 직장 플랜에 적용됩니다. IRS는 또한 50세 이상의 저축자를 위한 2025년 캐치업 기여 한도, 개인 연금 계좌 저축 한도 및 로스 IRA의 기여에 대한 더 높은 소득 한도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50세 이상의 저축자의 경우 401k 캐치업 기여 한도는 7,500달러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에서 63세 투자자는 세큐얼 2.0을 통해 변경 사항에 따라 11,250달러를 더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 모두 2025년 연기 한도인 23,500달러를 넘습니다. 미국의 전문 투자 자문사 뱅가드 그룹의 2024년 미국 저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직원 중 14%만이 최대 금액을 401k 플랜에 예치한 반면 50세 이상 참가자의 15%는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2025년 과세연도에 별도로 신고하는 미혼 납세자와 기혼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은 2024년 대비 400달러 증가해 15,0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공동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그 표준공제액은 2025년에 3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0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주는 2024년 대비 600달러가 상승한 22,500달러의 표준공제액을 받게 됩니다. 7개 연방 세금 구간 모두에 대한 소득 기준선도 상향 조정됐는데 지난달 미 사회보장청은 1월부터 수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월 수표에 평균 $5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작은 연간 생활비 인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시대의 최고치에서 완화되었지만
일부 노령 미국인 옹호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의 소폭 인상으로 인해 미국 은퇴자들이 재정적 기반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땡스기빙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기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콜스, 베스트바이가 이번 주말에 할러데이 이벤트를 열고 월마트는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세일을 시작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일찍 시작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겟, 베스트바이 등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트바이는 금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앱, 웹사이트, 매장에서 도어버 스터디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평소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21일 목요일에 시작되고 22일과 29일에는 더 많은 도어버스터가 있을 예정입니다. 베스트바이의 사이버 먼데이 세일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홈디포는 12월 4일까지 매장과 온라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콜스는 11월 10일 금요일부터 3일간의 조기 세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쇼핑객이 $50를 지출할 때마다 $15의 콜스 캐시를 받을 수 있고 11월 9일부터 10일에는 $50를 지출할 때마다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일간의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 세일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는 매장이 문을 닫으며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각 매장에서 처음 온 200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합니다. 로우즈는 할로윈의 블랙 프라이데이 빌드업 세일을 시작했으며 이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마이로즈 리월드 회원은 온라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도어버스터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플스는 11월 16일까지 홀리데이 카드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타겟은 금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3일간의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세일을 진행 중이며 1일 및 주간 휴일 특가 상품도 제공합니다. 월마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번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11일에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5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세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25일에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당뇨병협회는 당뇨병을 미국에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했는데 2045년에는 의료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15.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넘는 4.5%가 아직 진단받지 않은 잠재적 환자인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7%가 당뇨병을 앓았던 2000년 이후 당뇨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 이후로 당뇨병 환자 수가 거의 4배 증가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2045년까지 7억 8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DC의 국가건강통계센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남성의 18%, 여성의 13.7%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약 95%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형과 2형, 두 가지 유형의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나이가 들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약 29.2%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40세 미만 성인 약 3.6%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20.5%, 40세에서 59세 사이는 12.1%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18%로 여성 13.7%보다 높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신체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과체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당뇨병을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하며 2022년 미국에서의 당뇨병 의료 비용은 4,1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3,066억 달러가 직접적인 의료비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당뇨병에 대한 세계적 의료 지출은 약 9,660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2045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7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에 가깝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막힘 완화에는 약효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식품의약국이 이들 감기약들의 시판을 중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이 내년 중반까지 카운터 감기약들의 약효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수거하던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이 무려 1년여 만에 처방 없이 시판되고 있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약효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시판 중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FDA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로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막힘 완화에는 약효가 없다는 외부 자문위원회에 잇따른 지적을 수용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내년 중반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약사들이 약효 있는 새 약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현재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을 수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FDA는 1차 제안을 연방 관보에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내년 5월 이후에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개최하면서 최종 시행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FDA의 이번 조치는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이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막힘 완화에는 아무런 약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판 중지를 권고한 지 1년이나 지나 수용한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들은 연구 조사 결과 감기 기침약으로 처방 없이 쉽게 사서 먹고 있는 나이킬, 로비투신, 테라플루, 에드빌과 타이레놀 등 거의 전 약품들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수차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명 감기기 침약에 들어가는 페닐에프린 성분이 코막힘 증상 완화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판 중지를 권고해왔습니다. FDA는 전문가 그룹의 잇따른 권고에도 시중에서 너무 흔히 이용되고 있는 감기 기침약을 일거에 수거토록 명령한다면 큰 혼란과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오랫동안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의 이딴 지적과 권고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고 혼란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약회사들이 보강된 약품을 출시하든지 약효 없는 약품들을 수거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백악관에 복귀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만 참여하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혀 바이든의 저탄소 에너지 기후 정책과는 180도 다른 기후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석탄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시켜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대선 레이스의 도널드 트럼프 승리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180도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했는데 기후변화에 맞서 향후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보조금을 보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 의회는 IRA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겠지만 행정 레버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석유 및 가스 생산 극대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에서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자는 의미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언급하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풀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져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의 캠페인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철수시킬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당시와 비슷하게 국제기구 협력에서 미국을 다시 한번 철수시키는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5년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유엔의 파리 협정을 언급했는데 파리 협정은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심찬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탈북민, 한인 2세, 남한 청년들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충돌과 혼란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지를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출신 청년들의 대담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와 한국사단법인 비욘드 바운더리가 공동 주최한 이 대담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출신의 청년들이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리스트로는 탈북민 대표, 한국 대학생,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청년 14명과 방청객이 참석했습니다. 김진아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은 이 행사를 두고 앞으로 진행될 청년들을 위한 활동의 첫 단추라며 남북한과 미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정체성의 경계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이제 젊은 그 청년들과 젊은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단추가 정체성에 대한 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었고, 이날 탈북민, 한국계 미국인, 남한 청년들이 겪는 문화적, 정치적 갈등과 자아 탐색의 경험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성신여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정 씨는 고등학생 시절 홀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한에서의 적응과 정체성을 확립해왔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17살 나이로 한국에 도착하다 보니까 남한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게 됐어요. 저는 탈북민이었고 저는 북한에서 왔다 애들한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정체성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했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궁금하니까 북에서 온 친구가 학교에 있고 궁금하니까 저를 되게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게 3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제 옆에 와서 앉는 사람도 없고 저랑 말하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대학교로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제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채빈 씨는 한 가지 수식어로 자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역사와 단어들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겪었던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거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망쳤고 성적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나는 항상 모범생이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우등생이었는데 남들이 보는 이 대학 타이틀에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지방대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남이 보는 나와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한 가지 단어로 본인을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죠. 한 가지 수식어, 우등생, 모범생, 지방대생, 명문대생이라는 걸로 나를 수식할 수 없는 거구나. 그냥 내가 느끼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 혹은 수식어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같이 이 내가 만나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 출신의 다양한 우리 민족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체성의 경계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